비는 5년 전 그날처럼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은 온통 잿빛 잉크를 풀어놓은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연남동의 낡은 빌라 4층 이서준의 공간은 시간의 흐름을 거부하는 섬과 같았다. 모든 것이 5년 전 아내 김민지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섰던 그날 아침에 멈춰 있었다. 서준은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문에 부딪혀 흘러내리는 빗방울들이 마치 그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처럼 보였다. 벌써 5년이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절반. 하지만 서준의 세상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시간은 민지가 사라진 그날 이후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집 안을 둘러보았다.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민지가 좋아하던 소설과 시집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먼지가 희미하게 쌓여 있었지만 서준은 그것들을 참아 닦아낼 수 없었다. 마치 그 먼지마저 그녀가 남긴 흔적의 일부인 것만 같아서였다. 소파 위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덮었던 무릎 담요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현관에는 그녀의 구두가 금방이라도 주인이 돌아와 신을 것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이제 그만 민지를 놓아주라고 말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은 산 사람을 좀먹는 짓이라고 했다. 처음 1년은 모두가 그를 동정했다. 2년째가 되자 몇몇은 안타까워했고 3년이 넘어가자 대부분은 그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그리고 5년이 된 지금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모두가 지쳐 떠나갔다. 오직 서준만이 이 망망대해 같은 집에서 민지라는 등대를 향해 홀로 표류하고 있었다. 그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했다. 세상과의 교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직업이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타인의 언어를 자신의 언어로 옮기는 작업은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게 해주었다. 하지만 문장과 문장 사이 단어와 단어의 틈새로 어김없이 민지의 얼굴이 비집고 들어왔다. 웃고 있는 얼굴 찡그린 얼굴 잠든 얼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무언가에 깊이 고심하는 듯한 그 표정까지. 어디 있는 거야 민지야. 나직한 혼잣말이 텅 빈 거실을 울렸다. 대답 없는 메아리는 그의 심장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다. 경찰은 실종신고 2년 후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단순 가출 혹은 극단적 선택. 그들이 내린 잠정적 결론이었다. 하지만 서준은 믿지 않았다. 민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삶에 대한 애착이 강했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많았다. 혼자서 멀리 떠날 용기도 스스로 삶을 등질 냉정함도 없는 여자였다. 그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서준은 확신했다. 그러나 증거가 없었다. 아무런 증거도. 그날도 서준은 여느 때처럼 번역 작업을 하고 있었다. 빗소리가 타닥타닥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교차했다.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원고였지만 좀처럼 집중이 되지 않았다. 5년 전 오늘 민지는 친구 만나고 올게 라는 짧은 메모만 남기고 집을 나섰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다. 그녀가 입고 나갔던 트렌치코트의 색깔 아침, 햇살에 반짝이던 머리카락의 윤기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다.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 될 줄 알았더라면 한 번이라도 더 안아줄 걸,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와 날카로운 파편처럼 가슴을 헤집었다. 그때였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스팸 문자려니 하고 무시하려던 그의 눈길이 무심코 화면에 닿았다. 그리고 그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화면에 떠있는 발신인의 이름. 김민지. 순간 숨이 멎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잘못 본 것이라고, 헛것을 본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눈을 몇 번이고 비볐지만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분명 그의 아내 김민지의 이름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다.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메시지를 확인했다. 짧은 한 문장이 그의 눈에 박혔다. 절대로 나를 찾지 마. 아무런 맥락도 설명도 없는 단호한 명령.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서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다. 그녀의 말투였다. 짧고 단호하고 군더더기 없는. 민지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마치 그녀가 바로 앞에서 말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는 곧바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제발 신호만 가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귀에 휴대폰을 가져다 댔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희망을 산산조각내는 차가운 기계음이었다. 뚜.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아니었다. 그것조차 아니었다. 더 절망적인 완벽한 단절을 알리는 목소리.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번호. 서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민지의 번호는 그녀가 실종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그가 직접 통신사에 찾아가 해지했다. 매달 요금이 나가는 것을 보며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있었지만 경찰의 권유와 주변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 4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거나 아니면 영원히 빈 번호로 남았을 그 번호였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다시 전화를 걸었다. 결과는 같았다. 없는 번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자는 대체 무엇인가? 유령이 보낸 편지란 말인가? 서준은 컴퓨터 앞에 앉아 거칠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민지의 번호 10XXX 를 조회했다. 결과는 동일했다. 해지된 번호이며 현재 사용자가 없는 번호라는 안내 문구만 뜰 뿐이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뇌가 터져버릴 것 같았다. 해킹인가 누군가 그의 휴대폰을 해킹해서 이런 악랄한 장난을 치는 것인가 하지만 누가 왜 5년 동안 잊혀진 존재처럼 살아온 자신에게 원한을 품을 사람이 있기나 한단 말인가. 아니면 정말로 민지가 보낸 것이라면 그 생각에 이르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만약 민지가 살아있고 그녀가 이 메시지를 보낸 것이 맞다면 어떻게 없는 번호로 문자를 보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살아있다는 가능성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이었다. 절대로 나를 찾지 마. 그녀는 왜 이런 말을 보냈을까? 자신을 찾지 말라는 경고. 그것은 역설적으로 자신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위험에 처한 것일까?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어서 자신이 그녀를 찾으면 그녀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위험해질까봐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다. 5년 동안 멈춰있던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으로 인한 두근거림만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두려움이 함께 꿈틀대고 있었다. 서준은 다시 휴대폰 화면을 켰다. 김민지, 절대로 나를 찾지 마.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이 짧은 문장은 닫혀있던 그의 세상에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쏟아부었다. 그녀의 말은 경고였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서준에게는 구원이었다. 찾지 말라고 하니 서준은 이를 악물었다. 나는 당신을 찾아야겠어, 민지야.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위험에 처해 있든 나는 당신을 찾을 거야. 창밖의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마치 앞으로 그가 겪어야 할 폭풍우를 예고하는 것처럼. 서준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눈에 힘을 주었다. 공허함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던 그의 눈동자에
이제는 위험하고도 절박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5년간의 긴 잠에서 깨어난 그는 이제 기꺼이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죽은 번호에서 온 단 한 줄의 메시지가 그의 죽어있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밤새 서준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핏발선 눈으로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았다. 김민지라는 이름과 절대로 나를 찾지 마라는 문장이 어둠 속에서 푸른빛을 바라며 그의 의식을 갉아먹었다. 뜬 눈으로 밤을 사운 것은 지난 5년간 익숙한 일이었지만 어젯밤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달랐다. 이전의 밤들이 절망과 그리움으로 가득 찬 늪이었다면 어젯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희망과 짙은 공포가 뒤엉킨 폭풍의 눈이었다. 날이 밝자마자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찌뿌둥한 회색빛이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샤워를 하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옷장 깊숙한 곳에서 구겨지지 않은 셔츠를 꺼내 입었다.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닌데 마치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몸단장을 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것은 5년 만에 되찾은 삶의 목적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지도 몰랐다. 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마포경찰서였다. 5년 전 민지가 실종되었을 때 닳도록 드나들었던 곳. 그는 이성적으로 생각했다. 경찰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없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라는 초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고 수사를 재개해 줄 리 만무했다. 하지만 그는 가야만 했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 그것이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했다. 익숙한 경찰서 복도를 걸으며 서준은 5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아내의 사진을 들고 울부짖던 자신의 모습, 무기력한 표정으로 서류만 넘기던 형사들의 얼굴,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형식적으로 변해가던 그들의 질문들. 그는 민원실 앞에서 잠시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운이 좋게도 혹은 나쁘게도 그를 맞이한 것은 5년 전 민지의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박 형사였다. 박 형사는 이제 정년을 몇 년 앞둔 베테랑으로 희끗희끗해진 머리와 깊어진 눈가의 주름이 그가 보낸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서준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보았다. 이서준 씨 아니십니까? 오랜만이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옅은 연민이 묻어 있었다. 네, 형사님.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은 작은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다. 박 형사가 따뜻한 종이컵 커피를 건넸지만 서준은 그것을 받아들 손의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박 형사에게 내밀었다. 어제 이걸 받았습니다. 박 형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화면에 떠있는 발신인과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그의 눈썹이 살짝 위로 올라갔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어 서준을 쳐다보았다. 김인지, 무인 성함이군요. 네, 제 아내 번호로 온 문자입니다. 하지만 이서준 씨 부인 번호는 오래전에 해지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록을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맞습니다. 4년 반 전에 제가 직접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없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건 민지가 살아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박 형사의 표정은 점점 더 회의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휴대폰을 서준에게 돌려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해합니다, 이서준 씨. 얼마나 간절한 심정일지 10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없는 번호, 즉 존재하지 않는 발신지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물론이겠지요. 제가 이서준 씨 말을 못 믿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스트 메시지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통신사 시스템 오류로 과거에 발송 실패했던 메시지가 몇 년 뒤에 수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 이서준 씨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악의적인 장난을 쳤을 수도 있고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발신번호를 조작해서 문자를 보내는 스푸핑 수법도 교묘해져서 박 형사는 서준을 안타깝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직도 과거에 갇혀 사는 불쌍한 남자를 향한 동정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캐비닛으로 걸어가더니 먼지 쌓인 서류철 하나를 꺼내왔다. 표지에는 실종자 김민지라고 적혀 있었다. 보세요, 이서준 씨. 이게 5년 전 수사 기록입니다. 당시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습니다. 납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변 CCTV를 전부 확인했지만 부인의 모습은 집을 나선 직후 골목길에서 사라진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원한 관계 채무, 관계 주변인 탐문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도 없었고 부인의 계좌에서도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흔적이 없었어요. 정말 증발한 것처럼요. 박 형사는 서류철을 탁소리나게 덮었다. 그 소리가 서준의 희망을 닫아버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 문자로 수사를 재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부디? 이 일로 또다시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서준 씨의 삶을 사셔야죠. 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예견된 절망에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서를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세상이 다시 한번 그에게 등을 돌린 기분이었다. 이제 그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공식적인 도움을 받을 길은 완전히 막혀버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망감과 동시에 기이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이제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사건을 파헤쳐야 했다. 그의 다음 목적지는 시내에 있는 통신사 본사였다. 경찰이 안 된다면 메시지가 온 경로라도 추적해야 했다. 그는 번호표를 뽑고 1시간을 넘게 기다린 끝에 상담원과 마주 앉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박 형사의 말과 다르지 않았다. 고객님 확인 결과 해당 번호는 4년 6개월 전 정상적으로 해지 처리되었으며 이후 다른 사용자에게 재부여된 적 없는 결번 상태입니다. 젊은 상담원은 사무적인 말투로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화면에는 서준이 직접 서명했던 해지 신청서 스캔본이 떠 있었다. 없는 번호에서 발송된 메시지는 시스템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발신 기록 자체가 남지 않기 때문에 추적 역시 불가능합니다. 아마 시스템 오류나 스팸 메시지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고객님. 서준은 허탈하게 웃었다. 시스템 오류 스팸 메시지. 모두가 그를 현실을 부정하는 과대망상 환자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통신사 건물을 나서는 그의 어깨는 더욱 축 처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텅 빈 눈으로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던 서준은 문득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 그는 무심코 버스 안을 훑어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대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다. 그런데 버스 뒤편 창가 자리에 앉은 한 남자가 그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검은색 캡 모자를 푹 눌러쓴 평범해 보이는 남자였다. 기분 탓인가? 하지만 서준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경찰서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 창밖을 지나가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통신사 건물 입구에서도 스쳐 지나갔던 것 같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았다. 서준은 자신의 정류장에서 내리면서 백미러로 그 남자를 쳐다보았다. 남자는 여전히 창밖을 보는 척하며 앉아 있었다. 집으로 걸어오는 내내 서준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지만 등 뒤에 서늘한 시선이 꽂혀 있는 듯한 불쾌한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자 5년간 익숙해진 그 침묵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희망에 부풀었던 아드레날린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끈적한 불안감이 들어차 있었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았다. 절대로 나를 찾지 마. 이제 이 문장은 단순한 경고로 읽히지 않았다. 그것은 위협에 가까웠다. 나를 찾지 마. 그렇지 않으면. 그 뒷말은 상상에 맡겨져 있었지만 그 상상은 끔찍한 형태로 부풀어 올랐다. 민지는 왜 자신을 찾지 말라고 했을까? 그녀는 대체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은 왜 내가 민지를 찾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일까? 서주는 것일 한가운데 우두커니 섰다. 민지의 흔적이 가득한 이 집은 더 이상 그리움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점이자 수많은 거짓과 비밀이 숨겨진 현장이었다. 경찰도 통신사도 세상도 그를 믿어주지 않는다. 어쩌면 그를 감시하는 정체불명의 존재까지 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실종된 아내 김민지를 찾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전혀 몰랐던 그녀가 사라지기 전까지 살았던 또 다른 김민지의 삶을 추적해야 한다. 행복했던 결혼 생활, 다정했던 아내의 모습이라는 껍데기를 한꺼풀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비밀과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서준은 결심했다. 그들의 공유했던 과거를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 그녀의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흔적들을. 그곳에 분명 답이 있을 것이다. 죽은 번호에서 온 메시지가 열어버린 진실의 문,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것이 민지가 남긴 마지막 경고의 진짜 의미를 알아낼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그날 이후 서준의 집은 더 이상 그리움의 성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5년 만에 다시 시작된 수사의 본부이자 모든 단서가 잠들어 있는 미스터리의 현장이 되었다. 그는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번역 일도 잠시 중단했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하나의 목표, 바로 김민지가 남긴 과거의 흔적들을 파헤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수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바로 민지의 물건들이었다. 지난 5년간 신성한 유물처럼 건드리지도 못했던 그것들이 이제는 차가운 증거품이 되어 그의 앞에 놓였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민지의 화장대를 열었다. 익숙한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순간 가슴이 아려왔지만 그는 감정을 억눌렀다. 립스틱,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팔레트. 그는 모든 것을 꺼내고 흔들어보고 밑바닥까지 확인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은 그녀의 옷장이었다. 계절별로 잘 정리된 옷들. 그녀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스웨터에서 그는 또다시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모든 주머니를 뒤지고 옷의 설기까지 꼼꼼히 살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은 낡은 영화표 한 장과 영수증 몇 개뿐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그들의 평범했던 일상을 증명하는 조각들일 뿐이었다. 좌절감이 밀려왔다. 어쩌면 모든 것이 자신의 과대망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없는 번호로 온 문자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남자, 그리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자신의 모습. 마치 삼류 스릴러 영화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서재 구석에 놓인 민지의 노트북이었다. 그녀가 사라진 이후로 단 한 번도 켜지 않았던 먼지가 뽀얗게 쌓인 은색 랩톱. 서준은 먼지를 손으로 닦아내고 전원 버튼을 눌렀다. 몇 년 만에 잠에서 깨어난 노트북은 희미한 구동음과 함께 화면을 밝혔다. 그리고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비밀번호 입력창이었다. 서준은 당연하다는 듯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기념일, 민지의 생일, 그들이 함께 키우던 고양이의 이름, 그들이 처음 만난 날짜. 생각나는 모든 조합을 입력했지만 노트북은 차가운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라는 메시지만을 띄울 뿐이었다.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비밀번호 민지가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들은 서로에게 비밀이 없는 사이라고 믿었다. 각자의 휴대폰이나 컴퓨터 비밀번호는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노트북의 비밀번호는 완전히 낯설었다. 그것은 그가 알던 김민지의 세계에 자신이 들어갈 수 없는 문이 하나 있었다는 첫 번째 증거였다. 그녀의 삶에 자신이 모르는 영역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서늘한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박혔다. 노트북을 포기한 그는 서재의 책장으로 눈을 돌렸다. 민지는 고전 문학과 추리 소설을 광적으로 좋아했다. 그는 책장에서 책을 한 권 한 권 꺼내기 시작했다. 책을 거꾸로 들고 흔들어 보고 페이지 사이사이를 꼼꼼히 넘겼다. 낡은 영수증, 예쁜 책갈피 카페, 쿠폰 같은 것들만 나올 뿐 기대했던 비밀 편지나 메모 같은 것은 없었다. 몇 시간을 그렇게 보냈을까? 그의 손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 들렸다. 민지가 유독 아꼈던 손때가 묻어 너덜너 덜해진 책이었다. 무심코 책을 흔들었을 때 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대신 희미하게 무언가 보였다. 책의 맨 뒷부분 출판 정보가 적힌 페이지 바로 뒤에 하얀 여백이었다. 그곳에는 눌러쓴 자국 같은 것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마치 그 종이 위에 다른 종이를 대고 글씨를 써서 그 압력으로 인해 흔적이 남은 것처럼 보였다. 서준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자국을 들여다보았다. 빛에 비춰보고 각도를 달리해봤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아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문득 민지가 쓰던 일기장을 떠올렸다. 그녀는 여러 권의 일기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종되기 전해에 유독 자주 쓰던 갈색 가죽 커버에 일기장이 있었다. 그는 창고로 달려가 묵은 앨범들이 담긴 상자를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상자 밑바닥에서 그 일기장을 찾아냈다. 다행히도 자물쇠는 달려있지 않았다.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그녀의 가장 사적인 공간을 엿보는 행위. 그것은 노트북 비밀번호를 모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배신감과 죄책감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는 알아야만 했다. 첫 몇 페이지는 서준이 기억하는 민지의 모습 그대로였다. 함께 갔던 여행 이야기, 새로 개봉한 영화에 대한 감상 직장, 상사에 대한 소소한 불평들. 그들의 평범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그녀의 단정한 글씨체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일기장을 뒤로 넘길수록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갔다. 그녀가 사라지기 몇 달 전부터였다. 일기의 내용은 점점 짧아지고 암호처럼 변해갔다. 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니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J, 그리고 정원사. 아이는 너무 위험하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오늘 정원사를 만났다. 그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서준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제이는 누구고 정원사는 또 누구란 말인가. 그녀는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했고 감시당하는 기분에 대해 토로했으며 깨끗한 단절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것은 자신이 알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마치 스파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그녀는 거대한 비밀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에 쓰인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할 만한 구절이 적혀 있었다. 정원사는 말했다. 새로운 정원의 열쇠는 낡은 나무가 처음 뿌리 내린 곳에 숨겨져 있다고. 그 문장 아래에는 마치 암호처럼 보이는 의미불명의 문자열이 적혀 있었다. 세테리 피파라 IM3NPUN HM3NT. 서준은 그 문장과 암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새로운 정원의 열쇠, 낡은 나무가 처음 뿌리 내린 곳. 이것은 대체 무슨 뜻이란 말인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대학교 캠퍼스의 벤치, 아니면 그들의 신혼집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비밀번호에 막혀있던 민지의 노트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일기장의 암호를 보았다. C3P5RWM3NPN CHM3NT. 그는 암호를 소리내어 천천히 읽어보았다. CRIME NPU NISHMENT.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미친 듯이 노트북으로 달려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키보드 위에 그 문자열을 그대로 입력했다. C3P5 RAN M3 NPUN SHM3NT. 그리고 엔터키를 눌렀다. 찰칵하는 소리가 나는 듯한 착각과 함께 화면을 가로막고 있던 비밀번호 입력창이 사라졌다. 그리고 마침내 5년 동안 잠들어 있던 김민지의 바탕화면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바탕화면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다. 휴지통과 몇 개의 기본 프로그램 아이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화면 오른쪽 상단에 고정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어떤 아이콘보다도 눈에 띄는 단 하나의 폴더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 폴더의 이름은 섬뜩할 정도로 직설적이었다. 탈출 계획. 서준은 숨을 삼켰다. 마우스 커서를 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과거로부터의 속삭임이 마침내 그의 귓가에 닿았다. 그리고 이제 그 속삭임은 거대한 외침이 되어 그를 비밀의 중심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마우스 커서를 탈출 계획이라는 폴더 위로 가져갔다. 클릭! 김민지의 비밀스러운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 마침내 그의 눈앞에서 열리려 하고 있었다. 클릭! 마우스 버튼을 누르는 짧은 순간이 영혼처럼 느껴졌다. 서준의 눈앞에 탈출 계획 폴더의 내용물이 나타났다. 그의 예상과 달리 그 안에는 장문의 글이나 편지 대신 여러 개의 하위 폴더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타인의 뇌 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기이한 감각에 휩싸였다. 첫 번째 폴더의 이름은 신분이었다. 폴더를 열자 서준은 숨을 삼켰다. 안에는 스캔된 신분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들이 가득했다. 사진은 모두 민지의 얼굴이었지만 이름은 제각각이었다. 박수연, 최은혜, 이지아. 20개가 넘는 가짜 신분. 각 신분에는 그럴듯한 배경 설정까지 덧붙여져 있었다. 가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심지어 지금은 삭제된 소셜미디어 프로필의 캡처본까지.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었다. 두 번째 폴더는 자금이었다. 안에는 복잡한 엑셀 시트들이 들어있었다. 그녀가 실종되기 2년 전부터의 기록이었다. 해외 은행의 차명 계좌, 비트코인과 모네로 같은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 지갑 주소, 그리고 수십 차례에 걸쳐 소액으로 현금을 인출한 기록들. 모든 거래는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교묘하게 분산되어 있었다. 서준은 시트 맨 아래에 적힌 총합계를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가 평생 벌어도 만져보기 힘든 거액의 돈이었다. 민지에게 이런 돈이 어디서 났단 말인가. 세 번째 폴더를 열었을 때 서준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폴더 이름은 감시 기록이었다. 안에는 텍스트 파일 하나와
여러 개의 음성 파일이 있었다. 그는 텍스트 파일을 먼저 열었다. 그 안에는 민지가 누군가에게 감시당한 기록들이 날짜와 시간 장소와 함께 상세히 적혀 있었다. 오후 3시 합정역 카페. 검은 모자를 쓴 남자. 내가 자리를 뜨자 따라 일어섰다. 밤 10시 집으로 오는 길. 지난번과 같은 남자가 골목 어귀에 서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담배를 피우는 척했다. 서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자신이 경찰서와 통신사에서 봤던 그 검은 모자의 남자. 기분 탓이나 편집증이 아니었다. 그들은 민지를 감시했고 이제는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 민지가 남긴 과거의 기록이 현재의 위험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음성 파일을 클릭했다.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민지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아마도 민지가 누군가를 도청했거나 혹은 자신의 통화가 도청당하는 것을 녹음한 파일인 듯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폴더. JN 정원사. 이 폴더만 유일하게 자물쇠에 아이콘이 그려져 있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서준은 잠시 좌절했지만 이내 폴더 옆에 있는 친.txt라는 이름의 텍스트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을 열자 짧은 문장 하나가 나타났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하지만 당신을 지키기 위해 내가 선택한 것.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서준은 머리를 쥐어짰다. 민지가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벌레 어둠아니 그런 사소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녀의 운명을 바꿀 정도의 비밀번호라면 훨씬 더 근원적인 두려움일 터. 그때 오래전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가 기억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언젠가 민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혼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었다. 귀신보다 죽음보다도 깊은 고독 속에 홀로 남겨지는 것이 가장 두려렵다고.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에 타자를 쳤다. 고독, 엔터. 폴더의 자물쇠에 아이콘이 사라졌다. 마침내 모든 비밀의 핵심이 그의 눈앞의 모습을 드러냈다. 폴더 안에는 수많은 조사 자료와 뉴스 기사 스크랩, 그리고 암호화된 채팅 기록들이 들어있었다. 서준은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제이는 장태준이라는 이름의 기자였다. 사회 비리를 파헤치던 정의감 넘치는 기자로 민지가 사라지기 6개월 전 산에서 실족사한 것으로 처리된 인물이었다. 그리고 정원사는 특정 인물의 이름이 아닌 최고위급 정보원 혹은 해결사를 지칭하는 코드네임으로 보였다. 그들이 파헤치고 있던 것은 거대 재벌기업 태양그룹과 현직 정치인들이 연루된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스캔들이었다. 태양그룹은 유령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세탁하고 불법적으로 해외에 기술을 유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태양그룹의 하청을 받아 재무 분석을 하던 회사에 다니던 민지가 우연히 그들의 거래 내역 원본 데이터를 발견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장태준 기자에게 제보했고 두 사람은 함께 진실을 추적하고 있었다. 장태준 기자의 죽음이 사고가 아닌 살인이었음을, 그리고 다음 차례는 자신이라는 것을 직감한 민지는 탈출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서준은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지난 5년간 슬픔에 잠겨있는 동안 민지는 거대한 악과 홀로 싸우며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 했던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딸칵. 현관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갈랐다. 서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분명 이중 잠금 장치를 걸어두지 않았던가. 잊어버렸나 아니다.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다. 끼익.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검은 모자의 남자인가 서준은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서 일어나며 방어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 검은 모자의 남자가 아니었다.
비싼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년의 신사였다. 날카롭지만 지적인 눈매는 대학 교수나 고위 관료를 연상시켰다. 남자는 서준과 그의 뒤에 있는 노트북 화면을 차례로 훑어보더니 희미하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찾아내셨군요, 이서준 씨.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민지 씨가 당신이라면 분명히 해낼 거라고 믿었죠. 서준은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물었다. 누구시죠? 남자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오며 대답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위협도 담겨있지 않았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피로감과 슬픔만이 어려 있었다. 내가 바로 정원사입니다. 정원사. 민지의 일기장에 등장했던 바로 그 코드네임. 서준은 할 말을 잃었다. 민지 씨는 납치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사라진 겁니다. 장태준 기자가 살해당했을 때 다음은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이 탈출 계획은 원래 두 사람이 함께 준비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태양그룹 회장을 위해 일했던 사람입니다. 더러운 일을 처리하며 평생을 보냈죠. 장 기자와 민지 씨의 용기를 보며 뒤늦게나마 죄책감을 느꼈고, 그래서 민지 씨의 탈출을 돕기로 했습니다. 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그 문자는 대체 9년이 지났습니다. 몇몇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끝나가고 태양그룹 내부 권력 다툼으로 인해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다시 민지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원사는 서준의 책상 위 휴대폰을 가리켰다. 민지 씨는 당신이 위험해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찾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내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겁니다. 당신에게 경고를 보내달라고. 없는 번호로. 어떻게 군용통신 장비를 개조한 겁니다. 추적이 불가능한 유령 신호를 만들어 과거의 번호를 스푸핑해서 보낸 거죠. 리스크가 큰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비상수단이었습니다. 모든 의문이 풀렸다.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메시지의 비밀 민지가 사라진 이유, 그리고 자신을 맴돌던 위험의 정체까지. 정원사는 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무겁고 진지했다. 민지 씨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당신을 미끼로 삼아 그녀를 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서준 씨. 그는 서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이 모든 진실을 가슴에 묻고 민지 씨의 바람대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위험한 진실의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와 우리와 함께 싸우시겠습니까? 정원사의 마지막 말은 서준의 심장에 깊이 박혔다. 어떤 선택을 하든 오늘 이후 당신의 삶은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을 겁니다. 선택. 그것은 더 이상 실종된 아내를 찾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전쟁에 참전할 것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방관자로 남을 것인지에 대한 잔인하고도 운명적인 질문이었다. 정원사의 마지막 말은 공기 중에 맴돌며 서준의 귓가를 무겁게 짓눌렀다. 선택.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두 갈래의 길. 하나는 민지의 바람대로 모든 것을 잊고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 했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다른 하나는 이름 모를 거대한 적들과 맞서 싸우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이었다. 지난 5년간 서준의 삶은 죽어 있었다. 그는 민지가 없는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라는 관 속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그를 살게 했던 유일한 것은 언젠가 그녀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혹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집념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민지는 살아있었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만약 그가 첫 번째 길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는 정원사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겨져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태양그룹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조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민지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서준의 평범한 행복을 지켜주고 싶어 했다. 그 행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쩌면 그녀의 사랑에 보답하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 민지가 어딘가에서 홀로 거대한 적들과 싸우며 숨죽여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과연 자신은 발뻗고 편히 잠들 수 있을까? 그녀가 차려준 밥상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받아먹으며 매일 밤 죄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리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그것은 삶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일 뿐이다. 이전의 감옥이 그리움으로 만들어졌다면 새로운 감옥은 비겁함으로 지어질 터였다. 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5년간 그를 짓누르던 공허함과 슬픔의 안개가 걷히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정원사를 똑바로 마주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질문이었지만 그것은 이미 내려진 대답이었다. 정원사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놀라움보다는 안도감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아니요. 제 인생에서 가장 쉬운 결정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남편인 제가 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서준의 대답에 정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소파에 앉으며 서준에게도 자리에 앉기를 권했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경계의 대상이 아닌 같은 목표를 가진 동지가 되어 있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지루하며 고통스러울 겁니다. 우리는 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보를 모으고 증거를 분석하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몇 년이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승리가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민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나요? 정원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은 안 됩니다. 민지 씨는 철저히 보호된 안전 가옥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만나는 순간 그녀의 위치는 물론 당신의 존재까지 적들에게 노출될 겁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민지 씨가 쥐고 있는 원본 데이터와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태양그룹과 협상하거나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미끼가 되는 겁니다. 미기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실종된 아내를 잊지 못해 괴로워하는 무기력한 번역가 이서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적들은 당신을 계속 감시할 겁니다.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민지 씨의 흔적을 찾으려 하겠죠. 당신은 그들의 시선을 당신에게 묶어두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다른 곳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역할이었다. 사랑하는 아내의 생사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녀를 지키기 위해 무력한 연기를 계속해야만 하는 것. 하지만 서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제가 어떻게 그들을 속일 수 있죠? 그들은 제가 진실을 알게 됐다는 걸 눈치채지 못할까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준의 노트북으로 다가갔다. 그는 능숙하게 키보드를 조작해 탈출 계획, 폴더를 포함한 모든 증거 파일들을 특수한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압축했다.
그리고 그 파일을 서준이 최근에 번역하던 평범한 소설 파일 안에 교묘하게 숨겼다.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소설 파일 하나만 존재할 뿐이었다. 이 노트북은 더 이상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 저와의 만남은 당신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야 합니다. 당신은 경찰서와 통신사에 갔지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고 결국 모든 것이 자신의 망상이라 결론 내리고 절망에 빠진 겁니다.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시나리오입니다. 정원사는 서준에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이것은 비상 연락용 장치입니다. 컴퓨터에 연결하면 일반 USB처럼 보이지만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저와 보안 채널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 집 안에 몇 군데에 우리가 설치한 도청 장치와 카메라가 있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고 동시에 적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놀라지 마시길. 서준은 그 모든 사실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의 평범했던 집은 이제 거대한 첩보전의 최전선이 되어 있었다. 정원사는 모든 준비를 마친 후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서준 씨, 민지 씨는 당신을 매우 사랑하고 또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처음 나타났을 때처럼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정원사가 떠난 후 서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그 숨막히는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앞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여전히 김민지라는 이름과 절대로 나를 찾지 마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절대로 나를 찾지 마. 이제 서준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했다. 그것은 단절의 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형태의 사랑 고백이었다. 당신만은 안전하길 바라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지켜내고 싶은 간절한 기도였다. 서준은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서 민지의 이름과 메시지가 사라졌다. 더 이상 죽은 번호에 얽매여 과거를 헤맬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죽지 않았다. 그녀는 살아있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 살아야 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창문을 활짝 열었다. 새벽의 차갑고 신선한 공기가 그의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잿빛이었던 서울의 하늘 저편으로 아주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실종된 아내를 기다리는 무력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 참전한 이름 없는 병사였다. 그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승리를 장담할 수도 없다. 어쩌면 영원히 민지를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과 민지는 지금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적을 향해 각자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스팸 문자였다. 하지만 서준은 예전처럼 무심코 넘기지 않았다. 그는 화면을 켜서 내용을 확인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화면을 껐다. 그의 삶은 이제 사소한 모든 것을 의심하고 확인해야 하는 삶이 되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껐던 컴퓨터를 다시 켰다. 그리고 중단했던 번역기를 다시 시작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의 손가락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정확했다. 그는 이제 평범한 일상이라는 가면을 쓰고 가장 치열한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죽은 번호는 사라졌지만 그 번호가 남긴 불씨는 그의 심장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살아있는 번호 희망의 번호가 되어 그의 모든 걸음을 이끌어줄 터였다. 서준의 긴 밤이 끝나고 마침내 그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